안녕하세요. 다양한 책들의 요점만 쏙쏙 뽑아 재밌게 전해드릴 윤지현입니다. 오늘의 책은 크리스티나 피서의 나만 이상한 걸까?입니다. 힘든 일을 겪을 때 혹시 내가 유별난 건가?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 더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책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답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는 지적 조언. 크리스티나 피서의 나만 이상한 걸까를 들려드립니다. 정상이라는 용어가 분명히 맹점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정상과 비정상으로 분류하기를 좋아한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 어울리는 것, 방해되지 않는 것, 스트레스를 유발하지 않는 것을 정상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일반적인 관습에 상응하지 않는 것을 정상이 아니다라고 심리적으로 병들었다고 여긴다. 하지만 정상과 비정상은 서로 자연스럽게 넘나든다. 바른 것과 잘못된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것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나는 무엇이 정상인지를 찾아 나서기보다 무엇이 바른 것으로 느껴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으로 느껴지는가에 집중할 것이다. 때로는 가장 극심한 슬픔도 바른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다. 주변 환경이 한순간에 바뀌고 종전까지 버팀목이 돼주던 사회적 여건이 변한다. 외부 환경과 나의 내면이 더 이상 어우러지지 않고 이정표가 되어온 기준과 안정적인 지지대가 사라진다. 이는 모두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한순간에 뜯겨나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이러한 일에 대처할 수 있다. 그 방법은 완전히 생소한 역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태껏 가치와 의미를 입증했던 모든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다. 이를 일종의 배낭이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배낭은 어떻게 꾸려야 할까? 빈 종이에 현재 삶에서 이행해야 하는 모든 역할을 적어본다. 그러고 나서 현재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역할에 동그라미를 쳐보라. 그리고 당신이 우선 하고 싶은 역할에 다른 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보라. 어떻게 하면 이 소망을 실행할 수 있을까? 해당 역할과 연관된 사람과 함께 해법을 찾아본다. 이 훈련의 핵심은 당신이 다음의 질문과 씨름하는 것이다. 삶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진정 누구인가? 핵심 관건은 자신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사랑, 슬픔, 기쁨, 미움 등의 감정은 심리학의 핵심적인 주제다. 심리치료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감정을 다룬다. 사회적인 통념 때문에 우리는 감정을 억압하고 차곡차곡 눌러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면 억눌러 있던 감정이 어느 순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하고 만다. 분노와 화를 마음껏 표현하지 못하고 이를 표출하는 순간 수치심을 감내해야 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이런 경우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법을 새로 배워야 한다. 할리히 슈타브만 박사가 고안한 별 모양의 감정 모형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을 정확한 단어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감정을 잘 파악하게끔 도와준다. 자기 감정을 명확한 단어로 표현해보라. 그리고 감정을 보다 확실히 표현하는 훈련을 위해 일상에서도 감정에 좀 더 가치를 부여하라. 예를 들면 감정일기를 작성해 하루 동안 특정한 상황에서 어떤 기분을 느꼈는지 묘사해보는 것이다. 또한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감정은 가치 중립적으로 호명해보라. 당신과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 중 대다수가 당신과 같은 감정, 같은 강도로 반응할 것 같은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라면 당신이 해당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부적절한 2차 감정의 확률이 높으므로 다음에 취할 조치는 그 감정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무언가로 인해 화가 나거나 슬퍼질 때는 그 무언가에게 말을 걸어보라. 무언가로 인해 창피할 때는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그러면 감정을 억누를 필요가 없으며 부적절한 2차 감정이 엉뚱한 이에게 발산될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다. 우리는 인생의 절반을 일하며 보낸다. 그리고 일상에서 접하는 많은 이들은 직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해하고 불만을 느낀다. 직무 피로라는 주제와 관련해 많은 이들이 가장 먼저 떠올릴 심리질환은 번아웃 증후군일 것이다. 시간 부족으로 과도한 압박감을 체험하거나 두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내야 할 때, 보수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 피드백이 없을 때도 번아웃 증후군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 전략 중 감정지향적 대처 전략은 어떤 강력한 감정을 내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목표다. 부적절한 감정에 대해 반대되는 생각과 행동을 하고 반대되는 몸의 자세를 취하거나 나중에 생각하기 혹은 잠시 미루어 두기도 의미 있는 전략일 수 있다. 지금까지 항상 잘 해결됐어. 이번에도 어떻게든 잘 해결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자기 위로도 또 다른 대처 방법이다. 아울러 평가지향적 대처 전략은 어떤 상황을 처음 판단보다 덜 위험하다고 간주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사안을 내게 주어진 도전 과제라 여기고 위험도를 평가절하하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안에 평소보다 덜 완벽주의적인 관점으로 접근하고 가끔은 100% 완벽하지는 않게 일을 처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짐작컨대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갖는 과업은 사랑을 구하고 찾는 일일 것이다.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기에 사람들은 그토록 사랑을 갈구하며 사랑은 여름 잔디밭 속 네잎클로버처럼 찾기 힘든 것이어서 우리는 사랑을 아주 각별하고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사랑과 관련한 심리치료는 사랑의 대상이 극히 부적절해 불행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 국한된다. 이때 해결책은 부적절한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이와 상반되는 행동과 생각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거리를 두는 것이다. 헤어지고자 하는 상대의 단점을 떠올려보고 그와의 애정관계에서 있었던 힘들었던 점을 상기해보라.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종이에 적고 그와 결별한다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내용을 읽는다. 한편 사랑에 빠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도움이 될 심리학적 도구 중 하나는 조금만 생각하고 많이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감정과 머릿속의 생각을 온전히 감지한 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해보라. 이 훈련의 목적은 생각의 힘만을 신뢰하지 않고 감정과 신체적 감각 또한 의식적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아울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성관계에 도움이 될 심리학적 도구는 적극적인 참여라는 콘셉트다.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이성과의 데이트와 남녀관계에 적극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를 감지하며 타인의 결점에 예전보다 너그러워지고 평소라면 짜증을 냈을 상황에서도 참을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 어떤 변화도 시도해보지 않고 자기 방식을 무작정 밀고 나가는 것은 누구에게도 좋은 해법이 아니다. 외로움은 심리적 질환이 있는 사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고, 아무도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는다고,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호소한다. 이 경우 심리치료의 목적은 외로움을 보상받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에 대처하는 혹은 외로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행동 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먼저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기 전에 외로움을 예방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 친구 혹은 가족 간의 네트워크를 활발하게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고 가끔씩은 단둘이서 만나는 것도 좋다. 여기에서 특히 친구 관계를 위해서는 쌍방의 투자가 필요하다.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 라고 불평하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인정해주면 어떨까? 먼저 무언가를 내어줄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만이
내 말에 상대가 반응해 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극도의 외로움이나 허무함이 느껴질 때는 무언가와 내 몸을 접촉시키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포근한 담요로 온몸을 꽁꽁 싸면 안정감이 느껴진다. 벽에 몸을 기대거나 바닥에 몸을 밀착시켜 볼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외로움은 상반되는 행동을 함으로써 약화시킬 수 있다. 혼자인 상태를 일종의 자원으로 사용해 온전히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즐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마음껏 산책하고 오래도록 컴퓨터 게임을 하고 좋아하는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엄청 편한 옷을 입은 채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녀 보는 것이다. 우리는 죽음에 관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힘들어한다. 또한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간단히 말해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렇게 죽음이라는 주제를 불편하게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비관주의자들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하지만 죽음이 있기에 삶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다. 만약 곧 죽게 된다는 통보를 받는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정신과 전문의로서 죽음 관련 연구에 몰두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는 죽음을 5단계, 다시 말해 죽음을 부정하는 단계, 분노하는 단계, 타협하는 단계, 절망하는 단계,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로 구분해 설명했다. 이 5단계는 하나씩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며 동일한 단계가 여러 번 반복돼 나타날 수도 있다. 매몰차게 들리겠지만 이 모든 단계는 극히 정상적이다. 한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수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는 인생 곡선을 그려보는 것이다. 이 훈련의 핵심은 나는 어떻게 현재의 내가 됐는가라고 자문해보는 것이다. 내 인생의 고점과 저점은 언제였는지, 나는 지금까지 힘든 상황을 어떻게 수용했는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인생 곡선을 그릴 때는 유아기부터 청소년기를 거쳐 성인기까지 삶의 모든 단계를 다룬다. 핵심 질문을 만들고 그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다시 인식할 수도, 미래에 관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다. 앨범 형식으로 창의적으로 꾸며 사후에 가까운 친지나 가족이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누구나 혼자 죽는다.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또한 지극히 정상적이다. 죽음 이전의 삶에서 사람들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은 정말 복잡하죠? 다들 각자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의지대로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건강한 습관을 들여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도록 노력하면 조금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요? 책 듣는 10분 여기까지입니다.